3월부터 정책실장 맡고 있습니다. 전우호동입니다. 정책실장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또 이렇게 많은 600여 우리 동지들이 있는 데서 발제하려니까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려는 이야기 한 절반 정도는 아까 이해 소장님이 많이 하셔가지고요. 또 반복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뭐 강의라기보다는요, 저희가 7월 2일 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 5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딱 한 달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5년 어떻게 투쟁하고 승리할 것인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들은 이미 저희가 업무를 통해서 자료가 다 나가 있어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계속 실수하시는데 실수를 안 하도록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110대 과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100대 과제로 맞추는데요. 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지 110대 과제를 발표했던 것에 관련돼서 우리 공직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좀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깊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확인하고 이것들을 저희가 7.2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반기 사업들까지 준비할 건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진단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문제, 빈곤율의 문제, 자살률의 문제 다 지적을 맨 앞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공공성을 어떻게 갈망할 거냐, 이거 중심이 돼야 되는데 다시 시장화, 재정 건전 이런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먼저 전체 노동시장, 저희 공무노조뿐만이 아니고 전체 노동자들 관련된 내용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35회에 나온 과정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노사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과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은 뭐냐면 기업을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자 일자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일자리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노동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정책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업종, 지금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3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용자 측을 대변하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하겠다, 지역별 차등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관련돼서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가 됩니다. 아마 민영화 방식이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처럼 무조건적인 기업에 넘긴다 이런 방식은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저항이 적은 방식으로 예를 들면 공공부문 했던 부분들이 민간이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민영화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임금체계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노총, 정교조, 공무노조 매우 싫어하는 건데요. 노조를 파편하겠다,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게 목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임금을 과거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했지만 그렇게 체결하지 않고 직종별로, 직급별로 별도로 합의를 보는 방식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근로자겠죠. 근로자 대표를 따로 뽑아서 노조 대표가 아니고 근로자의 대표를 뽑아서 별도로 임금 체계를 합의를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노동자 지부장, 노동자 위원장이 대표가 아니고요. 그냥 그 노동자들의 투표로서 직선제로 뽑겠다, 별도로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노동조합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직종별로 쪼개서 임금 합의를 볼 수 있게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편으로는 보면 경찰 직현법이 좀 개선돼서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을 노력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이 없는 곳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저기서 무슨 취업 규칙이라든지 임금 체계라든지 이것들을 거기서 정리하면서 노동조합들의 힘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가 내놓고 있는 노동조합 관련된 입장입니다. 여기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법치주의. 최근에 많이 듣는 이야기시죠. 법치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왜 이렇게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 심지어 경제 분야인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엊그제까지 검사였던 부장이었던 검사들이 와서 그 자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적했더니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검사들이 많은 높은 자리에 오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표현인데요. 법치주의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우리가 법치주의고 법으로서 그걸 한다는 건데, 이것을 그 말 그대로 이 법치주의가 법의 잣대를 굉장히 들이대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 우리 노동조합, 민주노총에게 법의 잣대를 굉장히 세밀하게 들이밀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들 중심으로 해서 경제 분야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물연대 하고 있는 것, 대응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건설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 해도 건설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경찰들이 그것을 말리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제압을 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구속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권을 제압하고 노동조합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노동시장 관련돼서 현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럼 저희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공무노동조합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각종 저희가 단체에서 맺었던 것 시정명령 일제히 내려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한편 저희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사용자, 시군구청장들과 같이 이미 맺었던 단체 교섭이라든지 우리 확보한 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이게 법의 잣대에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시비 걸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불법 관행 해소 지침 이런 것들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타임오프 관련돼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지난 5월 말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1년 6개월 후인 1년 6개월 뒤에 이게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저 타임오프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거냐는 경사노위, 대통령 산하에 경사노위 산하에 근로시간 면제제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통과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타임오프 면제, 근로시간 면제위원회가 설치될 것이고 교원들은 교원대로 설치가 될 겁니다. 우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관련돼서 현재 일반 민간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보통 대부분의 지부들이 한 500명, 1000명 사이면 지금 6000시간을 현재 보장하고 있습니다. 6000시간이면 3명 정도 됩니다. 전임자가. 그리고 1000명에서 2000명 그 사이에 있는 지부들 같은 경우는 5명 정도에 해당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현재 민간 사업장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과 교사들도 똑같이 해줄 거냐? 그러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작년에 이게 논의될 시점에서도 일반 민간 사업장도 줄여야 된다. 이게 재계 계속적인 입장입니다. 실제 실태 조사해 보니까 별로 사용도 안 하더라. 왜냐하면 한 곳은 하지만 아예 힘이 없는 곳은 저 제도에서 사용하지 못한 곳들이 있다 보니까 평균치를 내보면 줘도 사용하지 않는 곳들이 많더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공무원, 교사, 타임오프 논의될 때 2분의 1을 줄여야 된다, 3분의 1을 줄여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사노위 산하에 타임오프 관련돼서 이 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 교사에게 민간 사업장만큼의 전임자를 인정해 줄 거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싸워야 되는 문제라고 남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적인 노동 관련돼서 현 정부가 내고 있는 것들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 특히 민주노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기본 방향이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윤을 살리기 위한 노동력을 되는 전제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보시면
여기 저번에 국회 시정연설 처음 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궁금한 것은 그 연금개혁, 노동개혁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개혁의 뭔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에 정교조하고도 모여서 이야기했는데요. 정교조도 잘 모르겠다더라고요. 국정과제에 교육개혁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교육개혁이 중요하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희정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엊그저께 한 가지 힌트는 얻었습니다. 교육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들으셨는가요? 네.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노동력을 잘 대주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산업 인력을 잘 공급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이랍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있었던 거냐면 노태우 때까지, 군부 독재 시절까지 교육부의 목표였습니다. 산업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는요, 교육부는 경제부처라고 생각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경제부처라고 생각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 일자리 이거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저 교육개혁의 의미가 저런 의미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국가직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아실 겁니다. 연가보상과 관련해서 올해 첫 추경, 지난번에 대규모 추경할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 예상하실 거로 봅니다. 아까 이혁 소장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 누구나 예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의 위기도 올 거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문제가 올 거라고 하면 항상 그들은 공격의 대상은 노동자들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아마 1순위가 공무원 노동자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IMF 때 했던 것처럼 고통분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올수록 그 대상을 우리에게 칼날을 돌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하나하나 조금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과 중심 인사체계 개편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들으셔도 알 것 같습니다. 직무급제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정과제에 공무원의 직무급제는 직접적인 거론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관련해서 직무급제, 공무원사회에 직무급제를 언제까지 도입하겠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부문, 공공기관에 대해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국정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 평가제도 관련돼서 저 주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력평정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이행계획에 있습니다. 인사혁 힘차가 내놓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가보면 그 경력평정을 폐지하겠다는, 저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승진할 때 평가를 합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력평정, 경력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30%고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가 70%입니다. 근데 이것에 경력평정을 경력평정 자체를 아예 없애고 전체 100%를 성과평가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년 2023년까지 개정하겠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현재 이행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이런 이야기 나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우대주겠다, 계속 이렇게 한다. 상시적으로 성과 관리를 하겠다. 성과를 낸 사람들을 우대해서 빨리 승진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경력평정, 경력이 최저 점수만 지나면 경력 점수가 없어도 관계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의 문제점들은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 동지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아마 이 직무급제 관련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성과평가 관련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아까 이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런 이야기들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쟁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데 상대적 가치평가를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을 어떻게 딱딱 나누어서 이걸 할 거냐,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누구나 그 업무를 맡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업무, 그러나 밖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업무들은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확대되게 되면 저희가 함께 협업하지 않을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 남이 만든 것도 내가 성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사회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저희들은 이런 경력평등 폐지, 지금부터 안 된다 주장해야 되고, 직무국제 도입 반대, 미리 지금 공공기관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부터 같이 싸워주고 공공기관 될 때부터 해야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의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연금 관련된 겁니다. 처음에 윤석열 또 인수위에서 안철수 연금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금 개혁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이 연금개혁위원회,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인수위가 발표할 때는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국회에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회적 합의, 아마 사회적 합의 중에 중요한 건 여야의 합의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은 현재 30만원 최고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국정과제에 보면 공무원연금이 직접 거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없고요. 또 다른 국민연금, 4대 연금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국회 산하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서 논의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게 운영 설치를 하면서 이 국민연금 먼저, 지금 대부분 연금 전문가들은 예상하는 것은 국민연금 먼저 손을 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가 내년 3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서 10월까지 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연금을 어떻게 손댈 거냐, 이 관련돼서는 지금 명확한 안이 보이진 않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수위에서 통합해야 된다,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통합하려면 국민연금을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바꿔야지만 이게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다 아신 것처럼 저게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율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서 맞추지 않으면 통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려야 되냐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거냐? 라는 것은 아까 정세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반기부터 매우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른 상태에서 보험료율을 국민들 상대로 올릴 수 있을 거냐, 대폭. 국민들은 이제 공무원들하고 좀 다르게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것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0만 원도 못 받을 건데 내가 이걸 내야 되는 거냐,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경제가 안 좋을 때 올릴 수 있을 거냐, 이것도 의문의 표시는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대폭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그 자체로 통합을 할 수 없겠죠.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공무원연금의 분리라는 거죠. 세대 분리를 해서 신규자부터는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공무원들과 별도 분리를 하면서 계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방법. 이제 후세대들이 우리의 보험료를 납부해주지 않으면 계속 적자는 대폭 늘어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방법을 찾는다면 예상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연금 관련돼서 계속 정부는 연금 재정 고갈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수지, 재정 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노후 보장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별로 많지 않고요. 정부에서도 정치인들도 노후 보장, 정부가
우리의 국민들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하지만 연금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문제, 노인들의 사망률, 빈곤율을 줄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금 재정 고갈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도저도 정부가 현 정부 할 수 없을 때 하는 방법들의 한 가지는 지금 국민연금을 더 악화시켜서 지금 지급률을 더 낮추는 방법,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니까 지급률을 낮춰서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지급 시기를 더 늦추는 방법, 이런 식의 방법도 하지 않겠느냐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연금 개혁위원회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 어떤 식으로 추진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없고, 다만 그 친정부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놓은 방안들, 또한 이 연금 개혁을 손대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적연금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공적연금을 대폭 줄이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유도해서 사적연금을 늘리는 것이 정부나 재계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장 낮춰가는 방법을 할 겁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늘려서 우리는 사회보장 제도가 이렇게 한다, 이것을 핑계대면서 국민연금은 더 악화시키는 방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요 편을 띄운 거는 다 아시는 건데요. 자료집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 페이지에 몇 페이지인가요? 예, 거기 보시면 1.75로 얘기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이건 중요한 건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지급률이 1.7이 됩니다. 최종.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서 7.5로 돼 있어서, 근데 지금 인터넷에 배포된 자료는 수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집 만들 때 오타가 들어가가지고요. 조금 1.7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출이 계속 하락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을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는 것과 받는 것의 비율로 보면 저희 공무원연금이 더 지금 이미 국민연금보다 더 수익비는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번 표를 보셨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사회공공지출이 굉장히 OECD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회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임금도 있지만 이 사회임금이 사회복지가 통해서 저희 임금을 보충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임금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사회복지 제도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연금 관련돼서 저희들의 요구들은 이러합니다. 2015년에 합의했던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50% 이상 보장하라는 요구, 그 다음에 부담률, 그 다음에 정부의 책임을 더 올려야 된다.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2015년에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먼저 손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이 다시 악화되면 다시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에 다시 칼을 들이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무노동조합이 국민연금 싸움부터 같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는 그 다음에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요구들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행정인력 축소 문제입니다.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실 겁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또 효율성을 행정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전히 잘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정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더 확대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사업 목표에도 현재 120만의 공무원을 150만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거꾸로 현 정부는 이것을 현재 동결하고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되고요. 특히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주에서도 있었고 송파에서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전국 곳곳에서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의 수당, 시간의 근무, 휴일 근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력을 축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들 가져가고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120만, 150만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거치면서 사회 안전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책임져야,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인력 확충을 요구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네 번째는 보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락 감소했습니다. 이게 보수위원회에서 저희가 당시에 2020년에 1.3, 1.5를 이게 합의한 겁니다. 이게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장했던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했는데 이거조차도 해서 2021년에 0.9%, 2021년에 0.9%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1.4%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이 직급고율이 관련돼서 합의했던 게 보수위원회에서 3만원, 2만원 인상 합의했는데 만원, 이것조차도 올려주지 합의한 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조차도 올려주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0.9%, 1.4% 이렇게 인상됐지만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4.5%가 되게 됩니다. 아마 올해 물가가 벌써 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상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하향돼 내년 급여가 현 정부의 입장으로 보면 동결 내지는 아마 동결 입장을 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대로 두면 훨씬 더 감소, 실제적으로는 저희 급여가 감소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 보수위원회 앞두고 저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올해 보수위원회에서 요구사항 중에 기본 최소한 인상률 7%로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7%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보수위원회 투쟁에서 제시하는 저희 공무원 노동조합의 안이고요. 그 외에도 실제 보수위원회가 아까처럼 합의를 했지만 이행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보수위원회를 위상강을 해서 실제 일반 민간사업장에 임금교섭을 하는 것처럼 노동교섭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위상 강화를 해야 된다. 이게 주요한 요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가 인상률, 실제 소득이 감소되지 않게 이 임금을 급여를 올려야 되는 문제, 또한 하우 상박이라고 합니다. 특히 구급 신규자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다 아실 거로 보이고요. 지금 최저임금 싸움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6월 말부터 시작돼서 7월 달까지 진행되는데요. 최저임금은 이미 시작돼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최저임금에서 노동 쪽이 요구하는 내년 요구안이 11,860원입니다. 현재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요. 29.5% 인상을 현재 최저임금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1만원, 최저임금 1만원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물가 상승률 때문에 후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최저임금 투쟁과 저희 공무원 보수위원회 이 투쟁이 동시에 6월부터 7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노동조합도 이 최저임금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 아신 것처럼 최저임금에 인상되는 것이 공무원 임금에도 반영되고 거꾸로 공무원 급여 인상되는 것이 또 최저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최저임금 투쟁 같이 좀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외로도 수당 관련돼서 각종 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요구와 사항들, 그래서 이번 보수위원회를 앞두고 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급여 인상, 그 다음에 수당제도 개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미 약속했던 수당들 관련해서 인상하는 것, 이것을 올해 보수위원회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위원회 관련돼서
6월 23일 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 앞에서 공로총 정교조와 함께 그날 집회를 진행합니다. 7월 1일 집회를 앞두고서 대규모로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집을 2명 정도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게 또 기장이라든지 1인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저희가 다 아신 것처럼 총력 결의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모이는 투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5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지부 조합원의 5% 이상, 그래서 아마 대의원 정도 이상의 참여를 요청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조 관련돼서는 이 상반기 저희가 투쟁해왔던 것들을 영향을 좀 집결하고 이 기세를 가지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모아서 그날 힘을 모으는 과제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제 이 관련돼서도 정부의 대응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화물연대가 어떻게 잘 싸우느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와 처음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물연대 싸움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론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 유류가 많이 오르고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싸움을 기세로 시작해서 민노총이 날 윤석열 정부와의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신고 관련해서 계속 반려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핑계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교통이 많이 체증된다. 뭐 다른 이유도 없고요. 그런 정도 이유로 지금 반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날의 기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입니다. 임금수당 관련돼서 현실하고 보수연의 위상 강화 문제, 그 다음에 연금 계약 저지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공의 인력 확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7월 2일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저희가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간부 수련회 진행하고요. 지부 운영이 다음 주부터 운영이 간담회가 우리 임원분들이 각 지부로 가서 운영 간담회 진행하고 또 전 지부 공동행동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1인시라든지 현수막 대청하고 지부별로 부서 순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대의원대라든지 이걸 통해서 7월 2일 5천 조직, 아까 뭐 이해 소장님 말씀하신 또 5천 이상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결의하는 우리 오늘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투쟁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달 됐습니다. 딱 한 달 됐는데 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건지, 한편은 얼마 전에도 민주총 내에서도 토론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컨트롤 타워가 과연 있는 거냐, 이걸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핵심적으로 이걸 끌고 가는 것이 있는 거냐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7월, 8월 지내면서 어떤 칼날을 우리에게 들이밀 건지 조금 구체화되는 시기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맞게 하반기 의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것들은 이후에 볼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 그 다음에 11월 전노동자대회를 핵심 기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전체 총궐기, 아까 내용했던 7월 2일 5천 대회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5천 대회고요. 윤석열 정부가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이 하반기에는 더 큰 대규모 총력 투쟁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의제 관련된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8월 중집, 9월 중앙위, 9월 대의원대를 통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입법투쟁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국회 의원들의 임기가 내년까지라고 본다고 하면 올해 저희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기본권, 저희가 입법청을 했던 정치기본권 관련 내용들, 노동기본권 관련된 특별법 개정하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입법투쟁들을 이 시기에 올 하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식들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중앙이 대대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공무원 보수 관련돼서는 6월 말 저희 보수연이 시작해서 7월, 8월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이 결정될 때까지 이 싸움들은 좀 가져갈 건데요. 그래서 7월, 8월 이 시기에는 각 지부에서 우리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또 조합원들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상 사업들을 강화하는, 그래서 힘을 기르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집중 투쟁, 2만 3만 투쟁 해보자 이렇게 결의했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그 준비 과정들을 각 지부에서 다양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우리 실에서 광고를 올라가면 해주라고 해서요. 예. 지금 정책연구 모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준비하고 5개 더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해서 제출 못하신 본부는 2월달 안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치의식 조사 관련된 설문지는 이따 저녁 시간 밥 드실 때, 식사하실 때 좀 작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뭐 반복하지 않더라도 이 소장님이 했던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 공무노동조합의 역사는 20년의 투쟁과 승리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총파업할 때부터, 그 다음에 법에 노조돼서 사무실 폐쇄되고 그 세월을 몇 년간 겪었었습니다. 또 법에 노조 시절을 쭉 겪어왔습니다. 저희 법내 노조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투쟁해 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저희 투쟁해 오고 잘 싸워서 승리해온 과정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 경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제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냈던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투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단결하는 노동자, 조합원들과 함께 이 조직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섭. 이렇게 법내 노조가 된 뒤로 교섭 중심으로 흐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내에서 교섭 만만치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노사 간의 좋은 분위기에서, 노정 간의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섭도 하긴 하겠지만 교섭보다 우리의 투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투쟁 발생했을 때, 또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투쟁 발생했을 때, 또 화물연대 지금 투쟁하고 있을 때, 이런 투쟁들 연대로 큰 전선으로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부터 함께 만들어 나가면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했을 때부터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의 준비 다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공무노동자 행사할 때마다 예상보다 더 많이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실제 600명 이상 신청을 하셨고 실제 500명 이상의 우리 강부동기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지난 4월 20일 결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7월 2일 대회도 5천 이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런 투쟁의 준비들이, 마음의 준비들이 윤석열 정부 5년 우리 투쟁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 대응, 요즘 유행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는 마음으로 이 준비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